자, 디딤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7시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저 혼자 기술실에서 촬영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지금 막혀있고 걸려있고 상태가 안 좋은데 축구 대회 때문에 또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항상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할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흐름도를 작성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업 시간에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목은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교과서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김구 선생님은 오히려 아쉬움이 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과서에서 확인하도록 할 거고, 자, 우리 광복에는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 노력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복이 약속이 된 두 가지 회담이 있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 이 두 회담에서 이제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죠. 자,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고, 자, 광복은 맞이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이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광복 전에 있었던 조선 건국 동맹이 이름을 바꾸고, 자, 조선 건국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줄여서 우리가 건준위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치안도 유지하고 질서도 확립시키고 차근차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선생님처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색깔을 가진 정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익 세력의 당, 그다음에 뭐 공산당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도파 세력의 정당, 이런 정당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비극의 시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1945년 하고 있죠. 8월인데 그 다음에 1945년 9월 달에 자, 우리나라를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 기준은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지도. 자, 이렇게 나누는 38선. 이게 38선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 북쪽은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고, 쪽은 이제 미군이 진주하게 되죠.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련군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군정을 실시하는데, 다른 단체는 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었던 그 단체와 그다음에 뭐 다른 단체들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말만 들어라 이거죠. 인정 안 하죠. 근데 소련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는데, 자, 북한에 있던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겨서 너네가 스스로 해라, 우리는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던 인민위원회는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소련의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슬슬 민족주의자들을 탄압을 하고 사회주의적 체제를 갖춰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단락이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타이틀을 달아볼 건데, 타이틀은 뭐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회의였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좌우익 대립 심화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45년 9월 달에 미군과 소련군이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회의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그러니까 1945년 12월 달에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회의를 엽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주정부 설립을 해주겠다. 괜찮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회의를 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실시를 하겠다. 근데 이거 1번, 2번은 괜찮아. 근데 3번이 난리가 되는 거죠. 가장 핵심은 뭡니까? 민주정부 설립인데 3번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떤 난리입니까? 자, 미, 영, 소, 중. 한국이 아직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정부를 수립하든 안 하든 일단 최고 5년간 우리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대신 통치를 해주겠다. 그 유명한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열렸던 세 가지 결정 사항이죠. 자, 근데 1번, 2번은 괜찮은데 3번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 신탁 통치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좌익 우익으로 조금씩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격화가 되죠. 좌익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우익은 자, 민족주의 계열을 얘기를 합니다. 좀 말씀드리면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익 세력이고, 좌익에는 박헌영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도가 있겠죠. 중도 가운데는 아까 봤었던 여운형,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김규식, 이런 분들이 중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우익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 미쳤나봐요. 자, 반대, 결사 반대입니다.
자, 근데 좌익은 왜? 그러니까 신탁 통치란 게 우리 식민 통치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좌익은 얘기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이 신탁 통치의 결국 본질은 우리나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좌우익 대립이 격화가 되고 이제 서로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자, 슬슬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열렸고, 자, 그래서 자,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 미소 공동위원회 이거 있죠, 이거. 자, 이게 1946년 3월 달에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미국하고 소련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1945년 이후로부터 8월 15일 이후로부터 미국과 소련은 사회주의의 대표,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대표, 슬슬 냉전의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간의 라이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언제까지? 향후 50년 동안. 결국 의견 조율이 잘 안 됩니다. 자,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자, 어떤 의견 대립이었냐? 자, 목적은 정부 수립이야, 맞죠? 정부 수립에 정부 수립 협의를 해야겠죠?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자격을 두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생깁니다. 미국은 무조건 아무나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단체들이 우리가 결정했던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스크바 3상회의 찬성하는 단체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의견 대립이 되고 결국 싸우다 보니까 휴회를 해버립니다. 일단 스탑이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었던 미국과 소련이 의견 대립 때문에 냉전이라는 배경도 작용을 했겠죠. 결국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일을 이승만이 1946년 6월 달에 해버립니다. 그 유명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 정읍에서 자, 미소공동위원회도 잘 개최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자? 남한만이라도 정부 수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건 남북 갈라지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가였고 우리나라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승만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라고 이거에 찬성하네 반대하네 좌우익 대립은 엄청나게 심화가 되겠죠. 당연히 이승만 내 팀은 이걸 찬성할 거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은 당연히 반대죠. 그 다음에 다른 팀들도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굉장히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진짜 분단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946년 7월 달부터 우리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갈라지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고 하는 좌우 합작, 좌와 우가 서로 힘을 합치는 좌우합작위원회. 자, 누가 했냐? 여운형, 김규식, 이런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분들이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죠. 여운형은 처음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잘 되느냐? 여운형이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도 결국 실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7년에 연도 절대 외우지 마세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개최가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결렬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미소공동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세 가지 사안이 결정됐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2차가 열렸는데 둘 다 휴회가 되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좌우익 대립은 이 신탁 통치 때문에 굉장히 심해졌고, 이승만의 정권 발언 때문에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누군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좀 쳐볼게요. 자, 세 번째 제목은 유엔. 결국 유엔으로 간다는 얘기죠. 유엔의 결정과 분단의 현실화. 이렇게 할게요. 분단의 현실화.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발. 이 반발 안에 제주도 4.3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결국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2차 결렬되다 보니까, 자, 미국은 이 한국의 문제를 1947년 9월달에 이제 한국 문제를 이제 유엔에 넘깁니다. 유엔에 당정. 자, 그래서 유엔 총회에 들어보셨죠? 이제 결정을 내리죠. 어떻게? 남북한 모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라. 그리고 남북한 정부 수립해라. 이렇게 결정을 너무나 고맙게 유엔이 내려줍니다. 한 줄기 비시고 마지막 남은 찬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그래서 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이걸 알아보기 위한 한국 임시위원회를 파견을 합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남한은 환영하죠. 잘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는 입국 거부해버립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너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일단 이거 자체가 인구 비례의 남북한 선거가
남한 쪽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 남한이 좀 유리한 건 맞아. 하지만 결국 입국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북한도 분단을 위한 준비를 결국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김일성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소련이 뒷배경으로 활용이 됐었겠죠. 결국 마지막 이렇게 북한이 입국 거부를 해버린 순간 이제 마지막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결국 유엔은 이렇게 되니까 19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에서 작은 총회 소총회에서 그러면 한국의 상태가 그렇다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해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어디입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 이건 남한이겠죠. 그럼 남한만 해라는 거죠. 결국 이건 뭡니까? 결국 분단의 현실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이승만은 좋아했겠죠? 김구 선생님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남북간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1번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38도 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절대 남한 단독 정부 하는데 허락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하고 같이 38도 선을 넘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들어 갑니다. 남북 협상하러. 근데 이것도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어디서 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제주도 4.3 사건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사건인데 이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적어왔던 이 흐름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4.3 사건도 일어났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정부 쪽에서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라고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우리는 이걸 진압할 수 없다.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할 수 없다. 라고 반란을 든 사건 여수 순천 19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발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이렇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게 마지막 피리어드입니다. 마지막 제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렇게 안 하고 또는 한반도에 들어선 두 개의 정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자, 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0날 남한 단독 총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남한 단독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21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총선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그러면 질문, 대선은 누구 뽑는 걸까? 그치, 대통령이지. 자,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죠. 그러니까 최초의 국회 제한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총선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더 아실 건 뭐냐면 이 50 총선거에 제주도는 뭐하고 있었을까? 지금 4.3 사건 터졌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이 50 총선거마저도 이거는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거니까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제주도민들이 이거 선거하러 안 하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산으로 다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3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결국 2개의 선거구에서는 미달로 돼버리니까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승만 정부 쪽에서는 이건 사회주의자들의 폭동이다. 우리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면 사회주의자들의 폭동이다 하면서 제주도를 이제 사회주의 빨갱이 섬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진압으로 나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민만큼은 이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50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형 국회가 만들어졌죠.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법 만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제형 국회의원들이 이제 열심히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제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뽑는 간선제. 지금 우리가 직선제죠. 국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근데 이때는 간선제였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1948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광복절이랑 너무 헷갈리니까 광복은 1945년이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원했던 이승만. 자, 그래서 유엔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해주죠. 아이고. 인정. 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달 1948년 9월 9일 날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과연 민주주의 맞나요?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선포합니다.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결국 한반도에는 2개의 정부가 들어서 버리게 됩니다. 분단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일단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2가지 했는데 토지개혁은 일단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자, 우리 친일파 애들 있잖아. 친일파 애들, 얘네들 처벌해야겠지. 자, 얘네들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 반민족 행위가 뭡니까? 친일 행위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걸 4글자로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하기 위한 처벌법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했었는데 결국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결과적으로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죠. 왜 그럴까? 자, 이승만 정부가 왜 소극적 태도. 결국 이승만 정부는 지금 친일 처벌보다는 오히려 지금 누구랑 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 이 반공, 얘네랑 싸우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처벌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친일파 했던 사람이 자기는 반공주의자고 열렬한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이빨을 까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30분 걸렸는데요. 일단 흐름이 꽤 긴데 이 과정을 꼭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볼 거니까 자, 열심히 노트 정리 부탁을 드릴게요.